병을 부르는 잘못된 생각 10. 다음의 예시로 든 10가지 항목을 한번 살펴보면서 자신에게 해당하는 항목이 몇 개인지 체크해보자. 종아 건강검진을 받으니까 괜찮다. 채소 주스를 마시니까 채소 섭취량은 충분하다. 식단을 관리하면 콜레스테롤 걱정 없다. 약은 되도록 먹지 않는 편이 좋다. 식사 후에는 움직이지 않고 쉬어야 한다. 식사는 고단백으로 챙겨 먹어야 한다. 신장이 나빠지면 투석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하루에 20분 이상 연속해서 걷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지 않으니까 나도 걱정할 필요 없다. 어떤 병이든 큰 병원에서 진찰을 받는 편이 좋다. 앞에 10가지 내용 중에는 정확한 사실이라기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는 항목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앞에 제시된 내용은 전부 잘못된 편견이다. 면역력이 삶의 질을 높인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개인 위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코로나19는 무엇보다 치료법이 확립되지 않은 새로운 질병이기 때문에 정부도 의료 종사자들도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적이어서 결국 개인의 면역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동일한 상황에서 감염된 같은 나이인 환자 중에서도 별 증상 없이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는 비단 코로나19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질병에 걸쳐 해당한다. 단순한 감기에서부터 암에 이르기까지 면역력에 따라 예후가 달라진다. 가벼운 상처조차 면역력이 약하면 회복이 더딘 사실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인생 100세 시대인 요즘 살다 보면 이런저런 질병에 걸리기 마련이다. 이때 면역력의 차이에 따라 삶의 질도 크게 달라진다. 참고로 면역력이 높은 상태란 정확하게 표현하면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는 상태를 뜻한다. 코로나19 관련 뉴스 보도 등을 통해 인체 면역 시스템이 폭주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외부에서 침입한 적을 쓰러뜨리기 위해 지나치게 힘을 발휘한 나머지 자신을 공격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사이토카인 폭풍, 급성 면역 이상 반응 증상을 유발하여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류머티즘 같은 자가 면역 질환도 면역 시스템의 폭주가 원인이다. 즉, 아프지 않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폭주하지 않고 최적의 기능을 발휘하는 면역력을 갖춰야 한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면역력을 보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면역력 정도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일까? 그렇지 않다. 면역력 또한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행동 습관을 들인다면 충분히 향상될 수 있다. 식이섬유로 장을 관리한다. 대장에는 1kg이 넘는 장내 세균이 존재하여 다양한 작용을 한다. 장내 세균의 작용은 변비 같은 대장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면역을 담당하는 면역세포 중 70%가 대장에 존재한다. 대장의 상태가 나빠지면
면역 체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여 암이나 다양한 생활 습관병을 유발하고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힘이 약해진다. 건강을 생각할 때 대장의 상태는 매우 중요하며 이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장내 세균이다. 장내 세균은 그저 양만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세균의 종류와 장내 균형이 중요하다. 건강한 사람의 대장에는 종수로는 약 1000여 종, 마리수로는 100에서 1000조 정도의 장내 세균이 있어야 좋다고 한다. 1000여 종류의 장내 세균은 크게 유익균, 유해균, 중립균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중립균은 장내 상태에 따라 유익해질 수도 해로워질 수도 있는 균이다.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 등에 치우친 건강하지 않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거나 식이섬유를 적게 섭취하면 장내 균형이 깨져서 유해균이 유익균보다 더 많아진다. 변비가 원인이 되어 유해균이 증가하면 요독소 등 유해물질이 다량으로 분비되어 위 건강까지 나빠진다. 그리고 장내 세균의 불균형 상태가 이어지면 위에 염증을 유발하여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유익균이 우세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장내 세균에게 좋은 먹이를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한 필수 영양소가 바로 식이섬유다. 채소, 콩, 해초, 버섯과 같은 식물성 식품은 식이섬유가 풍부하다. 흔히 식이섬유라고 하면 우엉이나 샐러리 같은 채소를 먹을 때 느껴지는 질긴 식감을 떠올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런 식이섬유를 불용성 식이섬유라고 하는데 변의 부피를 늘리는 역할을 한다. 미어, 다시마, 버섯 등의 미끌미끌한 식감은 수용성 식이섬유로 이들이 주로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된다. 대장 건강에는 불용성 식이섬유, 수용성 식이섬유 둘 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평소에 채소와 해초, 버섯류를 의식적으로 챙겨 먹는 것이 좋다. 예전에는 식이섬유를 그저 찌꺼기라고 생각했다. 유일하게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할 수 없는 영양소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식사를 하고 소화하는 과정에서 이를테면 탄수화물은 포도당,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소장에서 흡수된다. 그런데 식이섬유는 유일하게 흡수되지 않아서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 쓸모가 없다고 받아들였던 것이다. 실제로 채소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채소에 포함된 비타민이나 미네랄은 건강 보조식품으로 충분히 채울 수 있다면서 식이섬유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장내 세균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면서 이런 잘못된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 식이섬유는 소화,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소장을 통과해 대장까지 도착해서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참고로 현재 일본에서는 대장암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대장암이 암종별 발생률 2위, 1위는 유방암이며 사망률은 1위를 기록했다. 남성의 경우 전립선암, 위암에 이어 3위이며 사망률은 폐암, 위암 다음인 3위다. 여성의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짐작하건대 남성보다 여성 중에 항문을 통한 대장 내시경 검사를 꺼리는 사람이 많아서 병을 늦게 발견하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남녀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거듭 설명하지만 장내 환경은 대장 건강의 문제로만 그치지 않는다. 온몸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꼭 의식적으로 식이섬유를 섭취해야 한다.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는 재료는 쓰지 않는다. 당신을 찾아온 친구가 선물로 디저트 세트를 가지고 왔는데 유통기한이 이틀밖에 안 남았다고 치자. 어쩌면 당신은 유통기한이 이틀밖에 안 남았잖아. 이 친구 센스가 없네. 유통기한이 긴 편이 좋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을 사온 이 친구를 당신은 소중히 여겨야 한다. 당신의 건강을 생각해주는 좋은 친구이기 때문이다. 디저트뿐 아니라 반찬이든 조미료든 유통기한이 긴 제품을 보면 언뜻 소비자를 배려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 배려는 사실 생산자를 위한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폐기를 줄이고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유통기간이 길면 길수록 남는 장사다.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생산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보존료를 첨가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길면 안심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애초에 시간이 지나면 음식이 썩는 일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이치다. 원래대로라면 진즉 썩었어야 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썩지 않는 음식이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마트에 가보면 보존료뿐 아니라 다양한 식품 첨가물을 넣은 부자연스러운 식재료들이 자연스럽게 유통되고 있다. 당당하게 마트에 진열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 부자연스러움을 느끼지 못할 뿐이다. 예를 들면 햄이나 소시지, 명란젓 등을 보다 먹음직스럽게 보이게 하려는 목적으로 제조업체에서는 아질산염, 아질산나트륨이라는 발색제를 사용하는데 이는 발암작용이 의심되는 첨가물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발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햄이나 소시지가 판매되기는 하는데 이들 제품은 갈색을 띠고 있어서 발색제를 쓴 제품들에 비해 덜 먹음직스러워 보여서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구매를 꺼리는 경향이 크다. 하지만 이 갈색이 바로 햄과 소시지가 지닌 본연의 색이다. 산화방지제 비타민C 또한 주의가 필요하다. 껍질을 벗긴 사과가 갈변하듯이 식품은 공기와 닿으면 산화하여 색이 변한다. 색이 변하면 잘 팔리지 않으므로 식품업체는 산화방지제를 첨가한다. 이때 산화방지 작용을 하는 비타민C를 사용하는데 이 비타민C는 과일이나 채소에 함유된 천연 성분이 아니다. 화학적으로 합성한 인공 성분으로 대부분 중국산이다. 식품 첨가물은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고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만들어준다. 식감을 좋게 만드는 첨가물도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이런 식품들을 환영할수록 소비자가 좋아하니까라는 생각에 제조업체는 제조 과정에서 식품 첨가물을 계속 사용하게 된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소비자로서 이런 상황을 바꿔나가야 한다. 제조업체가 소비자가 지켜보고 있으니 수상한 첨가물을 쓰지 않아야만 팔린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식품 첨가물 때문에 건강을 위협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뿐이다. 실제로 식품 첨가물을 다량 섭취한 사람은 높은 확률로 유방암에 걸린다고 프랑스 연구진이 발표한 바 있다. 최근에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같은 성호르몬 관련 암이 급증하고 있는데 나는 이런 현상이 식품 첨가물 섭취와 연관이 있다고 의심한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품에 적혀 있는 성분 표시를 제대로 읽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 이 습관이 몸에 배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도시락이나 마트에서 파는 반찬, 햄이나 어묵 같은 가공식품을 의무적으로 멀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런 습관은 외식할 때도 발휘된다. 평소에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을 먹다 보면 그만큼 혀가 민감해져서 글루탄산 나트륨이 잔뜩 들어간 중화요리나 생선에 방부제를 뿌린 초밥 등에 자연스럽게 젓가락이 가지 않게 된다. 개개인의 실천이 모여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변화시킨다. 운동은 딱 3분만 해도 된다. 운동은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습관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운동 습관이 없는 사람일수록 피트니스 센터 등에 의존하지 않는 편이 좋다. 실제로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과거에는 2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으면 운동을 하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낡은 상식이 뒤집히고 있다. 틈틈이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운동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가령 컴퓨터 작업에 집중하다가도 30분에 한 번씩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잠시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그것도 어렵다면 그 자리에서 스쿼트를 하는 것도 좋다. 외근을 나가면 틈틈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난다. 걷기는 틈틈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걸핏하면 택시를 타는 버릇부터 버려야 한다. 역에서 떨어진 곳에 갈 일이 생기면 운이 좋다고 생각하자. 퇴근할 때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는 방법도 좋다. 계단을 활용하는 방법도 추천한다. 에스컬레이터가 수리 점검 중이라서 운행을 멈췄다면 운이 없다고 생각하기보다 행운이라고 생각하자. 계단으로 이동하는 편이 건강에는 득이 되기 때문이다. 계단이나 언덕 같은 높낮이가 다른 길을 걷는 동작은 힘들고 귀찮다. 하지만 근력을 올리는데 이만큼 좋은 조건이 없다. 이탈리아 사르데냐 지방은 언덕이 많은 지형인데 이 지역은 척추가 튼튼한 남성 장수 인구가 많은 것으로 유명하다. 평균 수명이 짧은 지역이 되어버린 오키나와도 산이 많은 중북부 주민들은 장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회사, 거래처, 역, 산책로 어디에서든 오르내리기 좋은 계단을 찾아보자. 그리고 나이를 먹을수록 다리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고령자는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고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앞에 장애물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넘어지는 이유는 생각처럼 다리가 올라가지 않아서 별로 높은 곳도 아닌데 발이 걸려서 넘어지기 때문이다. 당신도 젊었을 땐 계단을 몇 칸씩 성큼성큼 뛰어 올라갔을 것이다. 만일 지금은 그렇게 못한다면 이미 노화가 시작된 것으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앞으로는 더 다리가 올라가지 않게 된다. 건강에 관해서는 현상 유지를 할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 더는 늙지 않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일상생활 중에 틈틈이 몸을 움직이자. 감기에 걸렸을 때는 억지로 먹지 않는다. 감기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가벼운 감기라도 고령자의 경우 폐렴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그런데 감기 자체를 치료하는 특효약은 없다. 따라서 열, 기침, 콧물
인후통 등 개별적인 증상을 완화하는 약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병원에 가도 대증요법 차원에서 약물을 처방할 뿐이다. 감기는 대개 일주일 정도면 낫는데 약효가 들어서 치료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자가 면역력에 의해 치료된다. 즉 평소의 면역력이 높은 상태라면 애초에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도 않을 테지만 만일 감염되더라도 가벼운 증상으로 끝난다. 그런데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라면 가벼운 감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럽다. 이런 현상은 코로나19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감기에 걸렸을 때 조금이라도 면역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 물론 평소 습관이 가장 중요하지만 일단 영양을 보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감기에 걸렸을 때 영양 보충을 한다고 억지로 먹는 것은 좋지 않다. 오히려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우리 몸은 완벽한 면역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감기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면역세포가 자동으로 활동을 개시하여 바이러스를 공격한다. 그런데 이때 음식물을 투입하면 이 음식을 소화 흡수하기 위해 위와 장이 움직이는데 막대한 에너지를 쓰게 된다. 감기에 걸렸을 때 식욕이 떨어지는 이유는 바이러스를 없애는 면역 체계가 충분히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러는 것이므로 억지로 음식을 먹지 말고 몸이 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애초에 인간은 얼마간 식사를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 예를 들면 70kg인 남성의 경우 물만 마셔도 한 달 정도 생존이 가능하다. 감기에 걸리면 우리 몸은 위장을 포함한 여러 장기가 천천히 휴식을 취하면서 면역 체계가 완전히 가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감기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에 대해서는 코로나19를 통해 충분히 학습했다. 그 결과 역시 손을 깨끗이 씻고 가글을 자주 하는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알코올로 손을 소독하면 예방 효과가 더 커지는데 이때 알코올 농도는 70%가 가장 좋다고 한다. 집 안으로 바이러스를 끌어들이지 않는 일도 중요하기 때문에 현관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손소독제를 이용해 바로 손을 닦아야 한다. 이런 지식이 널리 퍼진 덕분인지 코로나19가 유행하는 동안 감기와 독감 환자가 크게 줄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었다. 그렇지만 여기서 얻은 교훈은 잊지 말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좋은 습관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히스타민 증후군이란 30여 년 동안 외래에서 진료하다 보니 정말 다양한 증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분들도 많습니다. 다리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아요. 설명할 수 없게 머리가 복잡하고 아픈 것도 아닌데 시리고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네요. 그런데 지속해서 환자분들을 대하다가 뜻밖의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하기는 하지만 어떤 공통적인 증상이 반복되어 환자분들이 병원에 방문하신다는 것입니다. 피로감을 동반한 감기 증상에 항상 시달리고 감기가 나은 후에도 마른 기침을 오래 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한 위장경련이 생겨 내원하기도 하고 항상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울렁거리고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음식을 먹은 뒤 두드러기나 숨이 차서 내원하며 이것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증상의 유형이 바뀌어
잠이 오지 않고 다리가 저리거나 여행이나 운동 후 탈진에 자주 내원하십니다. 이런 분들의 생김새 특징은 어릴 때는 눈밑이 빨갛다가 서서히 검은 다크서클이 생기는 경우가 흔하며 청소년이면 척축증만증에 걸려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해당 청소년이 성인이 되었을 때 얼굴에 비대칭 주름이 지거나 일자목이 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여성에게는 편두통과 월경통이 오고 항상 배에 가스가 차고 멀미가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심한 증상이 있을 때만 내원하는 환자분들에게 해당 증상을 완화해주는 대증요법을 썼습니다. 콧물, 기침 감기약, 위장경련, 어지러움, 두통, 멀미, 수면제 등등. 그러다 이러한 증상을 치료하는 약물에는 히스타민의 작용을 억제하는 항히스타민이 공통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히스타민의 작용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반복되지는 않는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이러한 히스타민의 작용이 과하게 나타나는 증상을 히스타민 증후군이라고 명명하였고 보다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기본적으로 히스타민이 과하게 작용하면 염증이 계속 생긴다는 것입니다. 최근 염증은 만성질환과 노화의 근본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심지어 암의 원인이라는 연구 보고가 있으니 이러한 질환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으로도 기대가 되었습니다. 히스타민이란 그러면 히스타민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히스타민은 인체가 외부 인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유기질소 화학물입니다. 주로 기생충, 세균, 먼지 등을 제거합니다. 다른 식균 세포처럼 균을 직접 죽이기는 곤란한 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므로 국소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켜 이 물질을 씻어내는 방법으로 인체를 지킵니다. 주로 외부에서 침입한 이 물질을 제거하므로 피부나 점막, 눈, 코, 입, 기관지, 위장관에서 국소적으로 작용합니다. 혈관을 확장해 분비물을 만들고 이러한 분비물을 체외로 내보내지요. 위장에서 구토나 설사, 기관지에서 기침, 가래, 콧물, 눈물 등이 바로 히스타민의 작용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증가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작용이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필요하지만 너무 많으면 사람을 괴롭히는 히스타민, 히스타민 증후군의 증상. 그런데 이러한 히스타민의 작용은 매우 복잡하며 다양한 증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히스타민의 작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내장 근육을 수축합니다. 이러한 작용이 비정상적으로 과잉되면 위장 근육이 과하게 수축하여 위경련, 장경련이 생기고 그로 인해 복통과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요. 또한 기관지 근육을 수축해 기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심하면 호흡곤란을 동반하는 천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용이 만성적으로 일어나면 설사나 묽은변, 마른 기침이 계속 나타납니다. 둘째, 혈관 확장 작용입니다. 혈관은 전신에 분포되어 있어 증상이 매우 다양합니다. 혈관이 확장되어 혈압이 떨어지면 기립성 저혈압을 동반한 어지럼증이 발생하고 뇌혈관이 확장되면 뇌의 지주막을 자극하여 편두통과 같은 혈관성 두통의 원인이 됩니다. 혈관 확장으로 체액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 눈물, 콧물, 가래가 비정상적으로 많아지고 몸이 붓는 증상이 만성화됩니다. 또한 빠져나간 체액이 주위 조직을 자극하여
가려움증이나 치매성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정맥의 혈관을 확장해 하지부종이나 정맥류, 치액의 원인이 되고 다리 저림이나 멍이 잘 드는 현상, 눈밑이 까맣게 되는 증상, 다크서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셋째, 히스타민은 위장관에서 위산 분비를 자극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위상가다, 식도 역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히스타민의 작용이 과하면 위산 분비가 늘어나 속쓰림, 위통이 나타나고 더 심해지면 식도 역류, 위염, 위궤양 같은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뇌에 있는 히스타민성 신경액에서 히스타민이 과잉 분비되면 히스타민의 각성작용으로 불면증이 생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 많고 자꾸 강박적으로 변합니다. 정도 및 장기 부위에 따라 발생하는 증상에 차이가 있지만 히스타민 증후군은 정말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증상은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이제까지 이러한 공통질환을 이비인후과, 비염, 안과, 알레르기성 결막염, 피부과, 피부질환, 신경과, 어지럼증, 두통, 만성통증, 소화기 내과, 소화불량, 심장내과, 부정맥, 정신과, 불면, 공황장애, 소아청소년과 등 정말 다양한 과에서 진료해 왔습니다. 이것이 히스타민 증후군에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히스타민 증후군 2차 증상. 히스타민 증상이 오랫동안 지속해 나타나는 만성 히스타민 증후군입니다. 아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성 피로, 근육통, 척추측 만증, 성장장애, 공황장애, 불면증, 만성 어지럼증, 체온 조절 이상, 편두통, 틱장애, 만성 통증 증후군, 체중 증가 및 비만, 불임, 치액, 시력 저하. 히스타민 증후군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근본적인 원인 제거를 치료의 원칙으로 합니다. 알레르기성과 비알레르기성으로 원인을 구분하여 치료합니다. 알레르기성 원인이면 알레르기 항원을 피하거나 방어하며 면역 치료에는 TH1, TH2 비율 조절하기, 차단 항체, 면역 억제제 투여 등이 있습니다. 비알레르기성 원인이면 염증 질환을 치료하거나 염증 유발 인자를 제거하여 염증 질환을 예방합니다. 비알레르기성 만성 염증의 치료. 염증을 치료해야 하는 이유. 염증은 비만세포 및 염증세포를 자극해 히스타민을 분비합니다. 따라서 염증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이를 최소화해야 히스타민 증후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염증이란 무엇일까요? 만성염증이 왜 위험한가? 세균, 바이러스 등 침입자가 몸속으로 들어오면 침입이 일어난 부분에 불을 내 침입자를 태워 죽이면서 우리 몸을 지키는 자연스러운 면역 반응이지요. 그런데 이런 불이 엉뚱한 곳에 계속 생기고 번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노화를 일으키는 주범, 만성 염증 또는 나쁜 염증입니다. 착한 염증은 우리 몸을 지키는 방어 작용입니다. 칼에 베이거나 못에 찔리는 등 우리 몸에 손상이 생기면 곧바로 빨갛게 부풀어 오르고 열이 납니다. 외부 침입 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려는 염증 반응이 일어난 것입니다. 손상이 가해지는 즉시 우리 몸은 히스타민 같은 화학 물질을 분비해
백혈구를 출동시켜 침입자와 싸우게 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급성 염증이자 착한 염증입니다. 우리 몸이 세균, 바이러스, 외상골절, 알레르겐 등으로 손상을 입었을 때 착한 염증은 이런 외부 요인과 싸워서 우리 몸을 지켜내는 역할을 합니다. 나쁜 염증, 해로운 유전자를 깨웁니다. 이와 달리 우리 인체에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만성 미세염증이 조용히 그리고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인체장기 세포나 혈관 세포가 손상되거나 죽었을 때 이 세포를 외부 침입자로 착각하고 데워 없애기 위해 체내에서 비정상적으로 작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런 반응은 정상세포까지 손상하고 잠재된 노화 유전자와 암 유전자 등 해로운 유전자를 깨웁니다. 이른바 나쁜 염증, 만성 염증입니다. 열이나 발진 등이 나타나는 급성 염증과 달리 만성 염증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차 우리 몸을 손상하는 침묵의 암살자입니다. 이는 혈관과 손, 발 등 말초 조직은 물론 몸속 어디에나 생겨 세포의 노화와 변형을 일으킵니다. 나쁜 염증, 모든 노인성 만성질환의 시작. 우리 몸에서 나쁜 염증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은 혈관입니다. 혈관 안쪽 벽에 나쁜 염증이 생기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단단해지면서 혈액 속 지방이나 이물질을 흡착해 동맥경화를 일으킵니다.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는 1차 원인은 염증입니다. 좁아진 혈관 때문에 영양분과 산소를 잘 전달받지 못하면 팔과 다리는 물론 심장, 뇌 등 몸속 세포가 죽거나 손상되면서 2차적으로 나쁜 염증이 몸속에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나쁜 염증은 면역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쳐 암 또는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혈액 흐름이 느려지면서 신체 대사도 덩달아 느려져 당뇨병과 대사 증후군 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심, 뇌혈관 질환. 혈액 내 미세먼지를 비롯해 과도한 당, 지방 같은 이물질을 없애는 과정에서 염증 물질이 나와 혈관을 위축시키고 혈관을 늘렸다 좁혔다 하는 혈관벽 기능까지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맥경화증이나 고혈압 같은 질환이 생기고 이후 온갖 심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히스타민을 줄이는 식사요법. 히스타민 함량이 많은 음식을 제한해야 합니다. 히스타민과 같은 음식에 있는 활동성 아민은 저장 문화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물질이지만 꼭 제한해야 합니다. 히스타민은 생체에서 작용하는 아미노산으로 생체 활동성 아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물질은 어묵과 같은 생선 가공품, 유제품, 와인, 사이다, 맥주, 시금치, 토마토, 곰팡이로 발효한 음식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아미노산은 혈관을 확장하는 작용을 해 혈관성 두통, 편두통이나 혈관성 부종, 주로 얼굴과 하지 부종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편두통 환자는 제한해야 하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히스타민과 같은 생체 활동성 아민을 적게 섭취하려면 발효시키거나 오래되거나 상한 음식을 먹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이러한 생체 활동성 아민을 생산하는 세균은 락토균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히스타민 증후군이 있다면 유제품을 삼가는 편이 좋습니다. 히스타민과 술.
음식 발효의 마지막은 술과 식초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와인 애호가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재배 지방과 포도 품종에 따라 맛의 차이가 있어 선호하는 와인이 각자 다릅니다. 저는 와인을 잘 모르지만 의학적으로 보자면 나라와 지방에 따라 히스타민의 평균 농도가 다릅니다. 가장 히스타민의 농도가 낮은 나라는 독일입니다. 와인을 좋아하는 히스타민 증후군 환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숙성 기간이 짧은 와인을 선택하십시오. 맛이 있지만 숙성 기간이 긴 와인은 적게 섭취하는 편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동안 막걸리에 유산균이 많다고 알려져서 잘 팔린 적이 있습니다. 누룩곰팡이로 발효된 막걸리에도 히스타민과 같은 생체 활동성 아민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히스타민 증후군이 있다면 유산균에 의한 득보다는 실이 많습니다. 비교적 위스키와 소주, 사케와 같은 증류주는 히스타민이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술에는 히스타민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과음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숙취 정도입니다. 음주 후 두통이나 히스타민에 의한 위산 분비 작용으로 위염이 심해 울렁거림과 같은 증상이 생기거나 오래 이어진다면 술이 자신에게는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히스타민과 과일. 또한 대부분의 감귤류는 히스타민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히스타민 증후군 환자는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새콤달콤한 과일인 감귤, 레몬, 자몽, 오렌지, 유자 등에는 히스타민이 많이 함유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당도가 높을수록 히스타민의 농도가 높고 신맛이 강할수록 히스타민의 농도가 낮습니다. 단지 이러한 과일에는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되어 히스타민을 파괴하기 때문에 히스타민의 작용이 약해 레몬과 유자는 어느 정도는 허용됩니다. 알레르기를 유발하거나 장에 자극이나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도 삼가야 합니다. 히스타민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제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레르기를 일으키거나 장에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을 제한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음식은 앞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진단할 수 있으므로 원인을 찾아 피할 수 있습니다. 장에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은 의외로 많고 보관 방법에 문제가 생기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미네랄, 비타민, 불포화 지방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매우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불포화 지방산은 쉽게 산패하며 세균과 곰팡이가 자랄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 됩니다. 이것이 장의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입니다. 간혹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다고 생각하여 검사해보면 알레르기가 아닌 예가 확인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 의하여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원인이 작용한다면 알레르기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알레르기가 없다면 신선한 견과류는 건강에 유익하지만 오래되거나 운반 과정이 긴 수입 제품은 다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히스타민과 렉틴. 이 책에서 일반인에게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렉틴 함유 음식입니다. 렉틴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당단백질이나 당지질의 당 부분의 결합함으로써 세포 응집이나 세포 분열 유발 등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단백질로 이루어지며 식물, 종자, 세균, 동물의 체액이나 조직 속에서 발견됩니다. 사람의 대부분이 이에 대한 분해 효소가 없으며 장 점막의 상피세포 선모 운동을 파괴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 누수 증후군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소화가 되지 않은 렉틴은 혈액 속으로 유입될 수도 있습니다. 렉틴이 잘 연구된 음식으로는 작두입니다. 작두에는 비만 세포와 호중구 백혈구를 자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감자에도 이러한 렉틴이 함유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리된 후에도 렉틴의 생물학적 활성이 남아있고 심지어 요리 중에도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이러한 활성이 강화됩니다. 히스타민 분비를 자극하는 대표적 음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감자는 대표적인 렉틴 함유 음식입니다. 감자 렉틴은 비만 세포와 백혈구에서 히스타민을 탈괄입시킵니다. 감자를 많이 먹으면 식곤증과 같은 피로 증상이나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알레르기 반응이 아닌 비알레르기성 음식 과민 반응에 의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 든 렉틴은 감자에 든 렉틴과 비슷한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껍질을 벗기거나 열을 가하거나 올리브유에 절이면 렉틴은 감소한다고 합니다. 콩의 가공물인 두부에는 이러한 렉틴 성분이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콩을 발효시키는데 렉틴은 주로 콩 껍질에 있으므로 콩을 충분히 삶고 발효하는 과정에서 거의 사라진다고 추정됩니다. 조상님들의 지혜에 새삼 놀라게 됩니다. 우리가 먹는 쌀을 보면 백미보다 현미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현미에는 렉틴 성분이 일부 남아 있어서 히스타민 분비를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밀가루와 같은 글루텐 함유 곡물도 히스타민 분비를 자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개인차가 있겠지만 경험적으로 이러한 음식을 먹었을 때 히스타민 증후군과 같은 증상을 느꼈다면 피하는 편이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다행히 우리의 주식인 쌀의 단백질은 수용성으로 글루텐 문제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음식의 종류보다 더 중요한 원칙은 음식을 오래 두지 말고 신선한 상태로 섭취하고 한 번에 먹을 만큼만 요리해서 먹고 음식은 냉장실보다는 냉동실에서 보관하고 술은 삼가는 편이 좋다는 것입니다.